사람이 만든 책보다 책이 만든 사람이 더 많습니다. 내비책방. 안녕하세요. 내비책방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역발상의 지혜입니다. 김재진 지음, 출판사 21세기 북새. 뇌과학으로 풀어낸 속담의 숨은 뜻. 우리는 평소에 대화를 통해서도 속담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속담 몇 개쯤은 알고들 계시겠죠. 속담은 여러 가지 의미를 함축적으로 비유해서 상대방에게 좀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속담. 마땅히 또 생각나는 속담이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담이 주는 재미, 그리고 유쾌함, 교훈 이런 것들을 기대하면서 오늘의 책 소개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입니다. 자, 들어가는 말. 속담과 뇌과학이 알려주는 인생의 지혜. 뇌 영역 지도. 파트 1. 만족은 어디에? 1. 정서적 착각의 근원. 내 떡이 더 크게 보일 수는 없을까? 2. 기본 심리 욕구. 백지장은 혼자도 될 수 있다. 3. 비언어 우위 주의 편향. 꼭 말을 해야 알아듣나. 4. 경쟁 사회에서의 행복. 우물을 벗어난 개구리. 5. 이타적 행동과 뇌의 진화. 말로 주고 되로도 안 받는 사람들. 6. 행동 억제 브레이크. 개와 함께 나누는 죽 한 그릇. 자, 부제를 보면은 어떤 속담을 소개하실 건지 좀 예상이 되는 것들도 있네요. 방금 것 같은 경우에는 죽 써서 개 준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그거가 아닐까 싶네요. 7. 쾌감 보상 회로와 열정. 밑 빠진 독을 채우는 방법. 자, 소개하면 할수록 어디선가 들어봤던 속담들이 이제 머릿속에 떠오르실 겁니다. 굉장히 재미있게 속담을 통해서 생각의 전환을 혹은 확장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책이 아닐까 싶네요. 파트 2. 익숙함을 벗어나서. 8. 시각의 속성. 쳐다봐야 오를 수 있다. 자,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도 보지 말라라는 속담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자분들 말하시죠. 쳐다봐야 오를 수 있다. 그렇죠, 그렇죠. 네. 눈 감고 오르기는 너무 힘들 겁니다. 벌써 기대가 됩니다. 9. 정서 통제 방식의 변환. 공자 앞에서도 문자는 써야 한다. 자, 저는 생각의 전환을 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기도 하는데 이 책은 너무 흥미롭습니다. 10. 발산적 사고와 수렴적 사고. 숭늉은 부엌에 가야만 있을까? 11. 익숙한 사고의 프레임. 구관은 구관일 뿐이다. 12. 인지 왜곡 현상. 박힌 돌, 굴러온 돌. 누가 피해자일까? 13. 편승 효과. 친구 따라 강남 가야 할까? 14. 집단 두뇌와 혁신. 가지 많은 나무에는 열매도 많다. 자, 이것도 참 머릿속을 콩 하고 울리는 그런 해석인 것 같습니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라는 속담이 있죠. 하지만 그 대신 열매도 많다. 맞는 것 같아요. 저는 많은 관계는 많은 문제를 야기시킨다라는 말을 좋아하는데 인간관계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관계를 두는 것보단 내가 딱 필요한 인간관계만 유지하는 것이 편안한 방법 아닐까? 좋은 방법 아닐까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많은 인간관계 속에서 맺을 수 있는 열매도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다시 한번 해보게 되네요. 하지만 저는 적게 유지하는 걸 좀 선호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파트 3. 평안으로 가는 길. 15. 반사적 회피. 하룻강아지도 범을 무서워한다. 본능적인 것 같습니다. 16. 병적 불안의 근원. 돌다리만 불안할까? 17. 근심 걱정의 반추. 비 오는 동안 쑥쑥 자라는 잡초. 제가 작은 텃밭을 가꾸고 있는데 와 정말 무시하게 자랍니다. 무시무시하게 어마무시하게 자랍니다. 18. 자기 관련 정보와 감정의 처리. 제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라. 19. 주의 편향 효과. 모르는 게 약이 될 수도 있다. 20. 편리함의 역기능. 누워서 떡 먹기는 쉽지 않다. 21. 고정관념. 참새가 방앗간만 좋아할까? 아, 너무 재밌네요. 자, 파트 4. 조화를 위하여. 22. 확증 편향. 하나를 보고 열을 알 수 있을까? 23. 양심의 경로. 장이 중요해도 구더기는 구더기다. 24. 본능 억제 신경회로. 꼴뚜기는 망신의 대상이 아니다. 25. 일반화의 오류. 미꾸라지는 억울하다. 26. 정신건강의 낙인과 부정편향. 목마르지 않아 보여도 우물은 필요하다. 27. 합리화. 겨 묻은 게나 똥 묻은 게나. 28. 규범 집행의 시스템. 사공이 많다 해도 배는 물로 나아간다. 나가는 말. 뇌는 답을 알고 있다. 참고 문헌.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 너무너무 재밌는데요. 자, 어떤 것을 좀 소개해 드려보면 좋을까라는 생각. 자, 경쟁사회에서의 행복. 네, 요것 한번 소개를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요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경쟁이 너무 심화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이게, 보이지 않게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그로 인해서 저는 뭐 범죄율도 계속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경쟁 사회에서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그래서 저는 4번의 경쟁 사회 행복과 아까 다른 것 중에 하나가 와, 정말 이거 꼭 한번 소개해 드려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어디 있지? 자, 고정관념. 아, 이거다. 고정관념. 참새가 방앗간만 좋아할까? 저는 이 고정관념을 어떤 일종의 프레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프레임에 사로잡힌 사람은 그 안에서 갇혀 살게 되고, 프레임을 해석하고 또 바꾸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조금 더 자유로운 삶을, 누군가에게 보이지 않는 지배를 당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고 자기 주도적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전 이 고정관념을 소개해 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먼저 들어가는 말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자분의 생각이 듬뿍 담겨 있겠죠? 네, 들어가는 말 소개합니다. 속담과 뇌과학이 알려주는 인생의 지혜.
속담은 사람들의 삶에 필요한 교훈을 문장 형식으로 전달하는 비유적 표현이다. 오랜 세월에 걸쳐 구전되면서 일상에 정착된 것이므로 속담에는 예로부터 전해지는 조상들의 지혜가 담겨 있다. 우리는 일상적 대화에서 속마음이나 의견을 표현하면서 속담들을 자연스럽게 인용한다. 그래서 자주 사용되는 속담 경우 거기에 담긴 인생의 지혜에 대해 우리 모두 아주 익숙한 편이다. 이 책에서 필자는 우리가 흔하게 사용하고 있는 속담에 담긴 인생의 지혜에 대해 논한다. 그러나 실제 관심사는 속담의 원래 뜻과 관련된 익숙한 지혜가 아니다. 속담에 감춰져 있어서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고 생각해 보지 않았던 지혜에 대하여 논한다. 이를 위해 소개되는 속담 모두 뒤집어 다시 생각해 보는 과정을 거친다. 속담에 숨긴 의미와 새로운 시각을 소개하지만 근거는 분명해야 한다. 그래서 필자는 그 근거로 뇌과학적 실험의 결과를 제시한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하는 속담이 있다. 물은 아무리 깊어도 들어가서 보면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있지만 사람의 속마음에는 들어갈 수 없으니 알 수 없다는 말이다. 길은 길이의 단위로 10길의 깊이는 30m 정도이다. 숙련된 잠수부가 내려갈 수 있는 보통의 깊이이니 물속을 알기가 어렵지 않다. 정교한 잠수 정도 개발되어 있어서 잠수부가 직접 들어가지 않아도 더 깊은 물속까지 들여다볼 수도 있다. 게다가 음파 탐지기라는 게 있어서 굳이 들여다보지 않아도 물고기가 얼마나 있는지 정도는 모니터의 영상을 통해 쉽게 알 수 있다. 그런데 속담처럼 사람의 속마음을 정말 알 수 없을까? 과학의 발전은 우리 인간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혁신적 변화를 불러일으켰다. 예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신세계를 우리는 지금 너무나 당연한 듯이 경험하며 살고 있다. 사람의 속마음 알기도 예외가 아니다. 기술 발전에 따라 속담이 말하는 것처럼 모르지만은 않는다. 비록 잠수부나 잠수정이 물속을 들여다보는 정도까지 발전한 것은 아니지만 음파 탐지기 정도의 영상 기술은 우리의 속마음 보기에 활용되고 있다. 기능 MRI가 바로 그것이다. MRI는 우리의 신체의 병변 진단을 위해 사용되는 값비싼 검사기구이지만 촬영 방식에 따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첨단의 의료 장비이다. 특수한 형태의 MRI 촬영 기술인 기능 MRI는 국소적 혈류 변화에 따른 미세한 자성 변화를 감지해 영상으로 표현한다. 사람의 뇌는 수많은 신경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뇌의 특정 영역이 특정 임무를 수행할 때 신경세포의 활성을 위한 에너지 공급과 노폐물 제거를 위해 해당 영역의 혈류가 증가한다. 기능 MRI가 감지하는 것이 바로 이 국소적 혈류 변화이다. 기능 MRI를 이용하면 마음 변화에 따라 뇌의 영역들이 어떻게 다르게 활동하는지 영상을 통해 알 수 있다. 기능 MRI 영상을 얻으려면 먼저 사람의 마음을 시뮬레이션하도록 고안된 특정한 실험 과제를 제작한다. 그러고는 실험 피험자가 그 과제를 실행하는 동안 기능 MRI로 뇌 혈류 변화를 촬영한다. 예를 들어 공포의 감정 상태에서 작동하는 뇌의 영역을 알고 싶으면 피험자에게 공포감 유발 사진을 보여주면서 기능 MRI를 촬영하면 된다. 화가 날 때의 결과를 알고 싶으면 분노를 불러일으키는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기능 MRI를 촬영한다. 인지, 정서, 의지 등 마음의 어느 측면이든 MRI 촬영실에서 실험을 통해 재현만 할 수 있으면 그 마음 측면에 관여하는 뇌 영역을 알 수 있다. 이런 실험이 가능한 이유는 사람들의 행동을 결정짓는 모든 마음의 요소들이 모두 뇌 활동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이 부분은 밑줄을 긋겠습니다.
사람들의 행동을 결정짓는 모든 마음의 요소들이 뇌 활동의 산물입니다. 이 전에 소개해드렸던 책에서도 이 뇌와 관련된 것들이 있었는데 아마 자아에 관한 책이었던 것 같아요. 과연 자아란 정말 자아가 나 그 자체일까?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뇌가 나의 무의식을 지배하고 있고 그리고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뇌의 무의식에 동의하면서 합리화시키면서 살고 있는 건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들게 했던 책이었습니다. 자, 계속 소개합니다. 인간의 마음이 복잡하듯 뇌 역시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다. 뇌는 하나의 단위로 활동하지 않는다. 지구상에 수많은 나라가 있듯이 뇌에도 수많은 영역이 있어서 마음 상태에 따라 서로 다르게 작용한다. 이런 뇌 영역들의 이름은 대부분 어려운 한자어로 되어 있다. 그래서 뇌과학 이야기를 하려면 이런 한자어 이름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하면 용어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쉬운 내용조차 어렵게 느낀다. 그래서 필자는 이런 한자어 사용을 최소화하여 독자들이 읽기 쉽게 하려고 노력했다. 그런 일환의 뇌의 영역별 기능을 지나치게 단순화한 영면도 있다. 그런데도 독자들은 그 중추가 뇌의 어디에 위치하는지 궁금할 수 있다. 그래서 들어가는 말 다음에 바로 이어서 뇌 영역 지도를 제공하였다. 독자들은 책을 읽다가 실험 결과 부분에서 뇌 영역이 등장할 때 그 위치가 궁금하면 언제든 이 뇌 영역 지도를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이 책에 서술된 모든 뇌과학 실험은 인용 번호와 참고 문헌 리스트를 제시하였으므로 과도한 단순화에 거부감이 있는 독자라면 실제 논문을 찾아 읽어보실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에서는 28개의 주제에 대하여 속담의 숨은 의미와 현대적 지식, 뇌과학 실험의 결과와 의미, 그리고 관련 문제에 따른 임상적 질환 환자의 사례 등을 연결한다. 이러한 연결을 통해 얻은 지식의 새로운 지평이 독자들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하고 긍정적 변화의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를 위해 모든 주제에 대하여 핵심 내용의 요약을 포함한 사색의 포인트를 제시하였으니 다음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자신의 경우와 비교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으리라 생각한다. 2021 세모회 김재진. 네, 이렇게 들어가는 걸 소개해드려 봤습니다. 그 다음 장에 저자분이 말씀하신 대로 뇌 영역 지도가 있습니다. 와, 그림으로 자세하게 표현해 주셨는데 설명과 함께 보기 좋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쪽 측두엽이라고 하면 청각을 담당하고 있고요. 그런 정보, 설명들을 보기 쉽게 그림으로 표현해 두셔서 굉장히 친절하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한 좀 새롭고 놀랍네요. 편두체, 공포, 시상하부, 본능, 해마, 기억 이렇게 담당하는 부위들을 알고 있다라는 게 너무 신기합니다. 우리의 감정을 뇌에서 같이 느끼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너무 신기한데요. 그래서 어렸을 때 뇌에 어떤 충격을 받음으로 인해서 뇌 신경 부분에 문제가 생긴 분들이 이후에 어떤 감정을 겪는 것에 굉장히 어려움을 가지게 된다라는 그런 글들도 본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뇌는 정말 중요하고 굉장히 안전하게 보호가 잘 돼야 하는 부위가 아닐까 싶네요. 자, 그러면 앞서 예고해드린 대로 두 개의 이야기를 소개해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경쟁 사회에서의 행복, 우물을 벗어난 개구리입니다. 우물안 개구리라는 말은 좁은 우물 안에 살고 있으니 넓은 세상의 이치를 알지 못하는 개구리처럼 자신만의 세계에 빠져 세상 물정을 모르거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을 이르는 속담이다. 어떤 사람이든 세상 모든 것을 다 경험하고 배울 수는 없다. 그러니 누구든 자신의 관점으로만 세상을 바라보면 편견에 빠진 사람이 되고 만다. 열린 마음으로 더 넓은 세상을 볼 수 있어야 한다. 자신만이 옳다는 집착에서 벗어나 타인들의 다양한 가치관도 존중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소인배보다는 대인배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자, 이 부분도 너무 좋네요. 물론 경쟁 사회와 관련된 이야기일 수도 있고, 내 안에 갇혀 있는 그 모습, 그로 인한 문제점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글인 것 같습니다. 우물안 개구리와 우물박 개구리. 우물안 개구리와 우물박 개구리의 차이에 대해 세상을 보는 눈이 아닌 행복의 측면에서 생각해 보자. 개구리가 우물을 벗어나면 행복해질까? 우물안 개구리가 답답한 우물에서 세상 물정 모르고 산다는 생각은 사실 제3자의 시각일 뿐이지 않을까? 우물안 개구리는 우물 밖이 얼마나 넓은지 알지 못하니 우물이 좁다고 느끼지 못할 것이다. 그 개구리에게는 그저 우물의 크기만큼이 세상의 크기일 뿐이다. 그런 개구리가 우물 밖으로 나오면 어떻게 될까? 처음에는 엄청난 세상의 크기에 놀라 경이로움을 느끼고 그간의 우물한 삶이 얼마나 답답했는지 깨닫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낯설고 거친 우물 밖 환경에 적응해야 할 테니 그것도 잠시일 뿐이다. 다른 많은 개구리와 경쟁해야 하고 먹이 잡는 기술을 익혀야 하며 자신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뱀도 피해야 한다. 치열한 생존 경쟁에 내몰린 개구리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견디며 과거 우물에 있을 때의 행복을 회상하면서 현재의 힘든 삶에 대해 불평하며 불행감에 빠질지도 모를 일이다. 달라진 세상에서 개구리가 느끼는 삶의 만족도는 그리 높을 것 같지 않다. 정말 잘 살고 있을까? 우리는 어떨까? 한국개발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8에서 2020년 평균 우리나라 사람들이 느끼는 삶의 만족도 점수는 10점 만점에 5.85점으로 OECD 37개국 가운데 35위로 최하위권이었다. 우리 국민은 과거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나 경제 발전만이 우리의 살 길로 알고 잘 살아보세라는 구호를 외치며 이제껏 정말 열심히 살아왔다. 2021년 올해는 정말 잘 사는 나라를 일컫는 선진국이 되었음을 대내외에 선포하기에 이를 정도로 경제 대국이 되었다. 그런데 국민이 느끼는 삶의 만족도가 이렇게 낮다면 이게 정말 잘 사는 것인가? 우리 국민의 삶의 만족도가 이리도 낮은 원인을 하나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 그래도 하나 꼽으라면 필자의 견해로는 우리 문화에 깔린 과도한 경쟁 의식이다. 경쟁은 비교를 기본으로 한다. 남녀노소 누구나 우리는 비교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다. 너무 공감되는 말입니다. 학창시절 성적 지상주의 환경에서 1등부터 꼴등까지 그 누구도 자신의 등수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상위와 비교해 더 높은 등수를 받으려 한다. 아무리 위로 올라가도 만족은 없다. 1등조차도 다른 집단의 1등과 비교하게 되니 불만족이긴 마찬가지다. 더 좋은 대학, 더 좋은 학과를 위한 경쟁은 결국 대다수를 불만족으로 몰아넣는다. 성인이 되어서도 비교에 따른 불만족은 끝이 나지 않는다. 더 좋은 직장, 더 높은 실적, 더 높은 직위, 더 많은 보수, 더 좋은 집, 더 좋은 가구, 더 좋은 차. 비교의 세계에 만족이란 없다. 이렇게 치열하게 경쟁하는 삶이
세계적으로 유일무이하게 우리나라를 경제적으로 고도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끈 원동력이 된 것인지 모른다. 그렇다면 낮은 삶의 만족도는 찬란한 경제적 풍요의 진한 그림자이리라. 네, 이제부터는 우리라도 이 비교의 사회에서 벗어나서 누군가를 비교하지 않는 생각과 마음가짐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삶의 만족도와 뇌의 기능 연결성. 필자의 연구팀은 삶의 만족도가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들이 뇌 기능 측면에서 어떠한 특성을 보이는지 1년의 실험을 통해 차례로 국제학술지에 발표한 바 있다. 첫째는 2016년 국제학술지에 발표한 연구다. 이 실험에서 우리는 피험자들에게 긍정 혹은 부정 의미의 단어를 본인 얼굴 사진과 함께 순차적으로 보여주면서 서로의 관련성을 판단하는 동안 뇌 활성을 조사했다. 그 결과 삶의 만족도가 높은 사람들은 부정적 단어 조건에서 자존감 중추의 활성이 강해졌고, 정서 조절을 담당하는 다른 뇌 영역과 연계 활동도 두드러졌다. 즉, 자신의 삶에 만족하는 사람일수록 외부에서 들어온 나쁜 정보에 대해 자존감의 중추를 동원해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반대로 삶의 만족도가 낮은 사람들은 긍정적 단어 조건에서 자존감의 중추 활성이 강해졌으며 다른 뇌 영역과의 연계는 관찰되지 않았다. 다시 말해 외부의 조언적 정보에 대해서는 효율적이지 못한 대응을 한 것이다. 이런 결과를 통해 우리는 나쁜 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뇌 구조의 활용도가 높으면 삶의 만족도도 높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는 2020년 국제학술지에 발표한 자기 존중과 자기 비판에 관한 연구다. 이 실험에서 우리는 우선 피험자들이 5분 동안 자기에 대한 존중의 말을 되뇌게 했다. 뇌 기능 결성 변화는 다시 소개합니다. 뇌 기능 연결성 변화는 휴식 상태에서의 기본적 연결성이 일부 강화되는 정도였다. 다음으로 5분 동안 자기를 비판하는 말을 되뇌게 했더니 뇌 전체적으로 여러 신경회로의 기능 연결성이 엄청나게 증가하는 것이 관찰되었다. 자기 비판이 뇌에 막대한 부담을 준 것이다. 와. 자, 뇌에서 우리가 이미 다 확인을 할 수 있는 거였네요. 그러니까 부정적이고 자기 비관적이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그런 말을 하게 되면 뇌가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신경질적인 말투, 신경질적인 언어 표현, 욕설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하면 할수록 자기 자신이 망가지는 거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야, 이거 너무 재밌습니다. 이런 거를 우리가 딱 듣고 알게 되면 바로 머릿속에 담아두어서 내 삶에 적용시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런 기능 연결성 변화는 자율성 및 유능성 욕구와 상당히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였는데, 삶의 만족도가 높으면 자기 존중 후의 변화와 삶의 만족도가 낮으면 자기 비판 후의 변화와 강하게 연결되었다. 자기를 비판하면 할수록 삶의 만족도는 낮아지고, 자기를 존중할수록 삶의 만족도는 높아진다는 것이다. 자기 비판을 반복하는 일은 뇌가 지속적으로 과각성 상태를 일으키게 되고, 이는 신체적으로 에너지 소모를 과다하게 하여 심리적인 탈진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현상은 삶의 만족도가 낮은 사람일수록 더 확연하게 나타난다. 비교의 반복은 사람들을 자기 존중보다는 자기 비하라는 부정적 심리 상태를 강화시킨다. 과도한 경쟁 의식은 결국 사람들을 삶의 만족도가 저하되는 상태로 내몰게 된다. 그러니 너무나 치열한 현재의 우리 사회는 우울증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환경인 것이다.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수준의 자살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사회적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삶을 만족시키는 긍정의 스트레스. 최빈국에서 경제대국으로 바뀐 나라에 사는 우리는 우물 안을 뛰쳐나와 우물 밖 광활한 세상에 살게 된 개구리의 심리 상태와 유사할지 모른다. 치열한 경쟁에 내몰려 때로는 생존을 위해, 때로는 더 좋은 것을 쟁취하기 위해 모습을 바꿔가며 끝없이 출현하는 스트레스를 견뎌내야 한다. 우물 밖으로 뛰쳐나와 경쟁적 삶의 연속에 불행을 느낀 개구리가 우물로 되돌아가면 다시 행복해질까? 그럴 리 없다. 이미 너무 큰 신세계를 경험했기에 과거 우물에서의 행복은 추억으로만 가능하다. 개구리는 이제 어떻게든 우물 밖에서 행복을 찾아야 한다. 우리도 이미 도래한 세상을 바꿔놓을 수는 없다. 이 자리에서 올바로 적응해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어야 한다. 연구 결과가 말해주듯이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려면 자기 존중을 통해 외부에서 들어오는 부정적 정보를 효율적으로 잘 처리해야 한다. 부정의 스트레스를 이겨내려면 긍정의 스트레스가 필요하다. 필요가 동기를 만든다. 경쟁에서의 승리만을 목표로 두어서는 안 된다. 남보다 좋은 것을 취한다고 삶의 만족도가 올라가지 않는다. 그런 만족은 잠시의 쾌감만 제공하고 더 좋은 것을 쟁취해야 할 동기를 부여해 현재의 불만족을 심화시킨다. 자, 이 부분은 밑줄을 긋겠습니다. 좋은 것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오히려 반대로 불만족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자신만의 성취에 대한 목표가 필요하다. 자신에게 주어진 일이 경쟁의 수단이 아닌 자신만의 성취여야 한다. 일 자체를 즐길 수 있어야 인생이 즐겁다. 이에 더하여 이를 벗어나 자신만의 취미 생활에서 성취를 얻으려는 긍정의 스트레스가 있다면 삶의 만족도 상승에 금상첨화가 될 것이다. 지혜의 발견 4. 개구리가 우물을 벗어나서도 행복해지려면 자기 존중을 통해 외부에서 들어오는 부정적 정보를 효율적으로 잘 처리해야 한다. 즉, 자신에게 주어진 일이 경쟁의 수단이 아닌 자신만의 성취이어야 한다. 그러니 피할 수 없으면 즐기자. 즐거운 마음으로 일하면 내 삶의 한 부분인 스트레스가 내 삶의 에너지가 될 수 있다. 와, 너무 좋은 말씀까지. 정말 완벽한 글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소개할 내용이 고정관념, 참새가 방앗간만 좋아할까? 입니다.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지나치랴라는 속담이 있다. 이는 곡식 알갱이를 먹이로 하는 참새가 먹이를 구하려고 곡식이 많은 방앗간 근처에 기웃거림을 빗댄 말로,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보면 하고 싶은 욕구를 참지 못한다는 의미다. 주로 어떤 물질이나 행위에 중독된 사람이 그것을 구할 수 있는 장소를 봤을 때, 혹은 욕심 많은 사람이 이익을 취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을 때 그 유혹에 따른 절제심을 상실할 경우를 비유한다. 그들만의 입장. 가을의 연근 곡식은 참새들의 표적이 되니 농부들에게 참새는 여간 귀찮은 존재가 아니다. 허수아비로 쫓아내려 하지만 쉽지 않다. 수확한 곡식은 찢거나 빻기 위해 방앗간에 모인다. 그러나 방앗간 바닥에는 흘린 곡식들이 떨어져 있다. 생존을 위해 참새들은 방앗간을 그냥 지나칠 수 없다. 게다가 먹이가 부족한 겨울에 참새들은 생존을 위해 무리를 지어 생활한다. 그러니 방앗간 주변에 떼거리로 몰려들어 시끄럽게 한다. 중독된 사람들이, 욕심을 탐하는 사람들이 마치 생존을 위해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듯이 행동하는 습성을 고려하면
참새와 방앗간의 관계는 그들에게는 너무나 적절한 비유다. 그런데 참새가 곡식알갱이를 탐해 농부들에게 폐만 끼치는 존재일까? 그렇지 않다. 참새는 잡식성으로 알갱이만 먹지 않는다. 봄부터 가을까지는 주로 벌레들을 잡아먹는다. 그 벌레 중에는 곡식에 해로운 해충도 많다. 그러니 참새는 곡식이 병들지 않고 성장하게 도움을 주는 면도 있다. 나중에 곡식이 연글면 맛있게 먹으려고 미리 해충을 잡아먹어 준다는 게 참새의 입장일 수 있다. 곡식이 잘 자랐으면 하는 마음은 농부나 참새나 똑같다. 예전에 중국에서였나요? 네, 참새가 곡식을 자꾸 먹으니까 참새들을 다 없애라고 했다가 그 다음 해 농사가 완전히 망해버렸다는 대 흉작을 겪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참새는 이로운 동물인 것 같습니다. 고정관념은 집단의 범주화와 단순한 도식의 합이다. 사람들이 참새하면 방앗간을 연상하는 것은 사람들의 고정관념일 수 있다. 겨울에 마을 가까이, 특히 방앗간 근처에서 시끄럽게 하는 특성으로 인해 사람들에게 고정관념이 생겨났다. 다른 계절에 멀리 날아다니며 해충을 잡아먹는 모습은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으니 참새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는 사람들의 관념에 자리 잡고 있지 않다. 고정관념이란 사람들의 행동을 결정하는 잘 변하지 않는 굳은 생각이다. 우리가 아주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 그 무엇이 바로 고정관념이다. 자, 이 부분은 밑줄을 좀 긋겠습니다. 자, 고정관념의 특성 조금 건너뛰고 소개를 해볼게요. 특성입니다. 고정관념과 비슷하지만 다른 개념으로 편견이 있다. 아, 그렇네요. 고정관념하고는 비슷하지만 다르다고 합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둘 다 잘 변하지 않는 생각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편견이 한쪽으로 치우친 왜곡된 생각이라면 고정관념은 왜곡된 것은 아니나 지나치게 일반화된 생각이다. 오. 예를 들어 정신장애인은 위험하다라는 생각은 편견이다. 일부 극소수의 정신장애인이 범죄를 저지른 사건 때문에 위험하다고 왜곡된 것이다. 범죄자는 위험하다라는 생각은 고정관념이다. 어쩔 수 없이 사건에 휘말린 범죄자도 많음을 고려하면 지나치게 일반화된 것이다. 성별, 민족, 종교, 직업 등과 같은 사회적 범주에 대한 우리의 지식에는 흔히 지나치게 일반화된 고정관념이 포함되어 있다. 이런 관념은 사회 집단의 특성을 단순화함으로써 그 집단에 잘못된 낙인을 제공할 수 있다는 부정적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그 집단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부하를 줄여주는 긍정적 측면도 있다. 자, 그러니까 어떤 집단들은 그 고정관념을 통해서 계속해서 예로부터 존재해 왔기 때문에 내가 어떤 집단을 이해할 때 많은 뇌 에너지를 쓸 필요가 없고 그들이 추구하는 그 고정관념 안에서 그들을 이해하면 편하기 때문에 이것이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라고 저자분은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과연 이것이 긍정적일까요? 라는 생각도 저는 한번 해보게 됩니다. 자, 조금 건너뛰어서 고정관념은 사회 집단 사이의 갈등과 정신적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원천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런 문제로 필자의 진료실을 찾는 환자들이 종종 있는데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에 따른 갈등 발생 사례가 한 예다. 근데 요새는 이런 건 거의 없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성 역할에 대해서 아직까지 그런 분들이 설마 계실 수도 있겠지만 사회적 분위기에서는 거의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믿고 있습니다. 저만 해도 요리하는 거 좋아하고 청소하는 거 제일 좋아합니다. 그리고 밖에 잘 안 나가요. 그러면 된 거 아닐까요?
마지막 마무리 지혜의 발견 21. 참새는 방앗간에만 집착하지 않는다. 당연하지 않은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도록 해야겠다. 사회는 끊임없이 변한다. 그러니 고정된 관념으로부터 벗어나자. 자, 이렇게 오늘의 책 역발상의 지혜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저는 너무 재밌게 읽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하는 책이 저에게 찾아온 것 같아서 너무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이 책을 추천드리면서 전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고 유익한 책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이제 날씨가 점점 더워집니다. 네, 무더위 잘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